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작게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저희 식구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저는 그게 아주 행복하고 말이죠. 아내와는 20대 후반에 연애 결혼을 해서 지금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요. 저에게 제 딸이 그렇습니다. 어찌나 예쁘고 착하고 또 부모 말을 잘 듣는지 저는 정말 저희 딸 같은 딸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아내와도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금실이 좋다거나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사이가 남들이 보기엔 놀랄 정도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어디 가서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 편이긴 했어요.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건 바로 10년째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장인어른이 아니라 사고로 누워 계시는 장인어른을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의식도 없으시고 그냥 잠을 자는 사람처럼 누워 계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실 생각은 아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장인어른은 일찍 장모님과 사별하고 딸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오셨거든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의 힘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저와도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내가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그럴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 곱게 키운 딸 둘은 수술실 앞에서 거의 기절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렇게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처형네 부부는 둘 다 그냥 월급을 받은 월급쟁이들이라 병원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편이니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비를 수납하고 돌아왔는데 장인어른은 어디에 모실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처형내에서 모시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제가 내고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처형은 기함을 하며 자신이 어떻게 모시냐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셔? 나는 일을 하는데 너는 집에서 노니까 네가 모시는 게 맞지. 언니가 언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모시래? 사람 고용을 한 비용은 우리가 낸다니까? 돈만 내고 입 싹 닫겠다는 거잖아. 아,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전 그럴 거면 요양원에 모시던가. 그것도 돈만 내면 되는 건데. 언니는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아빠가 들으시면 어쩌시려고. 내가 뭐. 그리고 못 모시겠다고 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왜 나만 나쁜 년만 들어? 진짜 웃긴다 너. 둘이서 그러고 싸우는데 뒤에 누워 계시는 장인어른을 보니 정말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키워온 딸들이 서로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는 게 말입니다. 어딘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충동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시죠. 물론 그 말을 한 걸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언젠가 아내가 고맙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고마워.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딨냐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더 잘해.
평생 당신한테 복종한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보호사분이 와주시고 또 집안일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엄청 힘든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말이죠. 딸아이가 꼬박꼬박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거나 어른을 대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말이죠. 저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누워 계신 아버님 옆에서 넋두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듣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저에게 정말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가족끼리 당연한 일로 그렇게까지 고마워하나 싶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인어른이 정말 깨어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4식구 다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더더욱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티를 많이 내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렇다고 믿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인어른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슨 안색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매일 얼굴을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사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몸이 기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씩 멈추고 결국은 곧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해보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선 아버님의 마지막을 집에서 지내시게 할지 아니면 병원으로 옮기실지를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집에서 임종을 맡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이죠. 저희는 집에서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저희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의 지인분들이나 친척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장인어른을 추억했어요. 제가 장인어른을 처음 배웠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인정이랑 왜 결혼하고 싶나?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그것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는 말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하긴 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결혼이 아닌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오늘 보니까 좋은 딸인 것도 같고. 저의 그 말에 허허하고 웃으셨던 장인어른이 떠오르네요. 언제나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억하며 며칠을 보내는 동안 장인어른은 세상을 뜨셨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장인어른을 모시며 나름 마음의 준비를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여전히 슬픈 일이긴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저를 보고 장인어른이 사위를 정말 잘 뒀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소리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처형과 아내는 끊임없이 마찰이 있었어요. 언니가 뭐한 게 있다고 여기서 큰딸 노릇을 해? 내가 못한 건 또 뭔데? 여유되는 사람이 모시는 게 당연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큰딸이라고 당연히 모시고 그런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 누가 지금 아버지 모시는 문제로 이래? 그럼 뭔데?
언니, 1년에 아버지 보러 몇 번이나 왔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 그래놓고 슬퍼?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아내는 장인어른을 보러 오지 않은 처형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은 마음에 늘 걸려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을 말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보면 세계의 효녀인 줄 알겠어? 적어도 언니보다는 효녀가 맞지. 그렇게 말하고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을 말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친척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인어른을 떠나보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10년 동안 장인어른을 모시면서 우리 가족이 포기했던 것들이 참 많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간병인에게 부탁하고 다녀올 수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장인어른과 둘만 며칠 동안 둔다는 것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계획하다가도 늘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우와, 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가족여행 처음 가보는 것 같아. 앞으로는 자주 다니자. 그래, 우리 셋이서 앞으로는 자주 다니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가까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좋아하던 딸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자주 오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누나와 저 어머니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었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쭉 혼자서 사셨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몰라.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 보더니 머리에 튜브 같은 걸 넣어야 한다네. 놀라서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뇌출혈이 있었지만 다행히 일찍 병원에 오셔서 생명에 지장도 없고 후유증도 거의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가족들이랑 일본 갔다 왔어. 누나가 웃으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누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원래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인데 자기 생각과 딱 맞는 시골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 아들 2, 딸 2을 낳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늘 얼굴에 웃음이 걸려있는 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대? 후유증도 안 남으실 것 같대. 아휴, 진짜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 뇌출혈이라는데 그럼 걱정이 안 돼? 그거 후유증 잘못 오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순간 응?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로 인해 혹시나 고생할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자신이었고 말이죠.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말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와서 피곤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계속 그런 찝찝함을 남기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누나도 지적할 만큼, 아니 지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내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별 문제 없이 퇴원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도 가야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어여웅부영 넘기기 급급했어요. 결국 아내는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서 제가 섭섭한 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작은 말다툼 아닌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원날까지 안아볼 수가 있어?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많이 아프신 것도 아니라며. 꼭 많이 아파야만 병문안을 가는 거야? 그래도 내 어머니고 당신 시어머니인데.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와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내가 다음에 어머님 집으로 갈게. 맛있는 거 사들고. 그럼 됐지? 그럼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아예 마음도 없어 보이니까 하는 말 아니야. 나 섭섭하다고. 뭘 그런 걸로 섭섭해. 내가 아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참 쪼잔하다.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날도 더 했다가는 감정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결국 또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말이죠. 지나고 보니 다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며칠은 좀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했다길래 좋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고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전화가 그랬어요. 번호만 보는 건데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받아왔습니다. 그런 불안한 예감은 늘 적중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말이죠.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보호자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택시를 탔고 마치 꿈꾸는 듯한 몽롱한 기분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채 발견이 됐고 뇌출혈인 것 같고 늦게 발견이 되셔서 위험하시다.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빨리 동의서를 쓰시라. 뭐 대충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동의서를 쓰고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시골에서 누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술실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됐어? 누나의 그 물음에 처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12시간 넘은 것 같아.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오래 걸리니 어딘가 절망적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나가 그런 저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 남편을 잃고 정말 아차카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워오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누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매일 지켜봤고 말이죠. 늘 당당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어머니가 늦은 밤 부엌에서 소주를 마시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속 썩이는 짓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말로만 했습니다.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효도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저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어서 정말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 달에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걸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수술실 안에 어머니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누워 계시고 또 살아서 나오실지 아니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제가 정말 어머니께 무심했구나. 나는 대체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아서 나오시기만 하셨으면 좋겠다. 다 괜찮으니까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다 모르겠고 어머니만 살려달라고 말이죠.
못다한 효도 다 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그런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건지 어머니는 살아서 그 수술실을 나오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말입니다. 후유증이 심하게 날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거고 아마 말하거나 손을 쓰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이 아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아서 나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저와 누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좋은 병실에 입원시켜 드리고서는 누나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어서 아내가 수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잠깐 있다가 돌아간 뒤 다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시고 갈게. 엄마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시면 회복이 빠르실 거야. 그리고 조용한 곳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니? 누나는 어머니를 본인이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고 싶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생각으로는 농사하는 누나가 어머니까지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내가 모실게. 사업하느라 바쁜 애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마누라도 있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모셔봤는데 뭐. 그래도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 분이랑 같니? 어머니, 내가 모실 거야. 늘 돈만 들였지 제대로 된 효도라고는 한 적도 없는데 모시고 살면서 좋은 거 다 해드릴 거야. 나한테 그럴 기회를 줘, 누나. 누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가 모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내가 자주 올라올게. 누나도 누나 일 힘든데 뭐하러? 나도 우리 엄마 보러 오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거든. 하며 둘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에 바쁜 일이 있었던 누나는 다시 금방 올라오겠다며 급하게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계속 있을 거예요? 옷 좀 가져와. 아내에게 전화가 오자 아내가 수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잠시 다녀간 거 외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사실 섭섭하지 않았다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뭘 바라고 장인어른을 모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관심도 없어 보이고 걱정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제 옷과 먹을 것들을 싸서 들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 아내에게 짐을 받아들고 잠시 나가자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렴풋이 짐작을 한 듯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모시기로 했어. 누나가 모시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러겠다고 했어. 왜? 누님이 모시기로 하신 거면 그냥 그러겠다고 하면 되지. 내가 모시고 싶어서. 왜 사서 고생을 해?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랑 같은 줄 아냐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어떤 분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일찍 남편 떠나보내고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여태 돈만 들였지 제대로 된 효도라고는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번에 모시고 살면서 그동안 못 해드린 거 다 할 거야. 그니까 그걸 왜 당신만 하느냐고. 당신만 자식이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할 거야. 제 말에 아내는 확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정말이지 싫은 얼굴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표정에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해. 안 해. 내가 이 나이에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게 생겼어? 누가 당신 보고 하래?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간병인도 고용할 거고. 당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게 말이 쉽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싫다고 안 해? 우리 집에 그냥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신경이 쓰이고 싫다고. 아내의 그런 말에 순간 굳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걸 넘어 화가 나더군요. 아니, 장인어른은 뭐 아픈 사람이 아니었답니까? 그런 장인어른을 저희 집에 1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노인네 하나 있으면 냄새도 얼마나 나는데 나는 못 모셔.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산다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다 잊었어? 당신이 사람이야?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10년 전 장인어른이 처음 쓰러지시고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그걸 결정하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가, 네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마지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게 어디가 중요하겠니? 마음이 있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아버지 간호에만 신경 쓰거라. 혼자 딸둘 키워내시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을지 내가 안 봐도 안 들어도 다 알아. 그런 분 어디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 보내고 나면 너도 속상하고 나중에 한으로 남는다. 네가 모셔. 혹시나 아들네 집에 아픈 장인어른이 있는 걸로 어머님의 심기가 불편해지실까 아내가 걱정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다독여 주셨고 말입니다. 아직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한데 아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내는 잠시 멈칫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집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말입니다. 그래도 싫어. 안 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10년 전이랑 지금 내가 같아? 나도 늙었어 이제. 내가 당신 보고 모시래? 내가 하고 보호사도 고용한다고. 그냥 한 집에 있는 게 싫다니까? 너 진짜 사람 아니다. 소리를 지를 힘도 마음도 들지 않아 낮게 그렇게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아내는 순간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지 않겠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내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 만큼 말입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정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 나중에 안 거지만 아내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겁을 내고 물러설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혼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며? 그래, 하자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하자고? 당신이 하자며? 그니까 당신은 지금 어머니를 모시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지? 나랑 영지를 두고? 여기서 영지가 왜 나와?
그렇잖아. 가족을 버리는 거니까. 영지가 내가 어머니를 모시면 나랑 부모 자식 연을 끊겠대. 애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안 모시는 것도 가족을 버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당신은 아까부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니, 어? 아내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그리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저에게 다시 말을 해왔어요. 어머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걸 알면. 그 말에 정말 이성이 확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그게 왜 어머니 때문이야? 맞잖아.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하는 걸로 이혼한다고 하는 거면? 이혼 이야기 꺼낸 건 당신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나는 지금 오늘 당신과 나눈 대화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이제 당신이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든 아니든 부부로 못 살아. 나는 지금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알아?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열하듯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왔거든요. 나만 아내를 정말 소중한 내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생각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하는 후회와 평생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정말 몸소리 쳤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딸아이가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모르는 눈치더군요. 아내도 아마 딸아이에게 이야기하기엔 부끄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제가 10년이나 모셨는데 본인이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쪽팔려서 말이죠. 할머니 깨어나시면 집으로 모실 거야. 괜찮지? 내가 안 괜찮을 건 뭐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딸아이가 몹시 당황해 하더군요. 아빠, 왜 울어?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고마워서. 이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할머니가 아빠 힘들게 키운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맞는 거잖아요. 아내는 이 당연한 걸 본인이 귀찮고 싫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을 거라 한 겁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고 저를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점점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확신도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집에서 옷만 가져오게 하고 내내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할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던 딸아이도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점점 눈치를 챘는지 제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말이죠. 아내는 그동안은 조용했어요. 제가 아무 액션이 없자 아마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던 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야? 맞아. 왜? 아니, 엄마가 전에 할아버지 계시던 방을 옷방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 방에 모시는 거 아닌가 하고. 그 방은 동선이 가장 좋은 방이었거든요. 이동하기도 쉬웠고 볕도 잘 들어서 그래서 장인어른도 그 방에 모셨던 거고 말입니다. 딸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열이 확 오르더군요. 딸아이에게 어머니를 봐달라 부탁하고 집에 가지러 갈 게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방의 옷가지들을 막 옮겨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열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 외출을 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후회를 하고 백기를 들었으니 집으로 돌아온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어?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 소리에 아내가 정말이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의 그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봤던 걸 테니 말입니다. 여보. 아내가 당황해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지 이야기 듣고도 설마 했다. 그런데 진짜 이 방을 이렇게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내 말이 아주 우습지? 내가 병신 같아, 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를 병신 취급하는 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어머니 모신다고 100번은 더 말했는데 지금 이 방을 옷방으로 만드니 어쩌냐는 소리를 어떻게 해? 어? 제 그 말에 아내는 굳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걸 포기할 일 없고 자기와 이혼할 거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나랑 이혼해서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야? 나를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버려? 당신이 나를 버린 거겠지.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랑 내 어머니를 이런 취급을 해? 뭐 냄새 나서 노인네 모시기 싫어? 당신 아버지한테는 안 났나 보지? 아니, 나는 누님이 모신다고 하는데 굳이 당신이 모신다고 했다니까 그게 화가 나서. 그게 어디가 화가 나는데? 당신이 화를 낼 게 뭐가 있는데 대체? 필요 없고 나가. 나는 당신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옷들을 거실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저의 팔을 붙잡으며 빌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니 모실 테니까 화 그만 내.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해?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너랑 못 살아. 그러니까 나가. 못 나가. 나는 못 나간다고. 저는 그런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안방에 가서 제 짐을 쌌습니다. 아내가 나가기 싫다면 제가 나가야죠. 저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했어요. 겁먹은 얼굴로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병원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딸아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집은 1층이긴 했지만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같이 재활도 필요한 상태면 전원이 있는 주택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봤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 있어 서둘러 계약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자신의 엄마에게 말이죠. 엄마한테 아빠랑 산다고 했어. 네 엄마가 그러라고 하든? 엄마 의견이 무슨 상관이야. 나 너무 실망했다고.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 아빠랑 할머니랑 살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들? 오해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도 너무 실망해서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 딸아이는 아내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한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은 듯 보였고 말이죠. 그런 딸아이를 보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뭐가? 괜히 어른들 일에 자식이 상처받은 것 같아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해. 제 말을 듣고 딸아이가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을 보며 아내가 더더욱 원망스러웠어요. 본인의 이기심으로 가족을 저버린 아내가 말입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한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셨다는 기쁨의 말입니다. 어머님은 아내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니 묻지 않으셨어요. 딸아이도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 보아 그냥 대충 짐작은 하시는 걸로 보였어요. 누나에게는 다 털어놨습니다. 누나도 분노하더군요. 아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요즘 그런 아이 없다면서 늘 칭찬했고 말이죠. 누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도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그냥 어머니 모신다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 보다. 아니야. 그랬어도 내가 모신다 했을 거고 나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채로 사는 것도 싫어. 제 말에 누나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식구들 상황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가족끼리 식사나 하자는 처형의 말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나보고 양심 없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지가 더 없었네. 내가 대신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본 모습을 말입니다.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혼 소장에 도착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급하게 구한 것 치고 아주 좋았어요. 작은 정원이 딸린 1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전 집주인 분들이 원래 본인들이 평생 살 생각으로 지으셨는데 외국을 나가게 되어 내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맞게 집은 정말 정성 들여 지어진 티가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동선이 너무 좋아서 아픈 사람에게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딸아이도 너무 좋아했고 말이죠. 어머니가 퇴원하고 이사를 하고 한동안은 현실을 잠깐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왔어요. 첫 번째 재판일 말입니다. 사실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자기가 먼저 어머니랑 살면 이혼을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아주 완강하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건 당신이잖아. 그땐 나도 욱해서 그런 거지. 진짜 하자는 말이 아니었잖아. 나는 진짜 할 거야. 아내는 재판에서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제가 장인어른을 10년간 모셔왔다는 것, 그런데도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기로 거부한 것들이 법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아내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빌러왔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랑 영재 없이는 못 살아. 우리 너무 좋았잖아. 행복했잖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응? 나랑 당신은 다시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나는 당신 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몰랐던 대로 돌아가? 당신이 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 당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나는 내내 생각할 텐데. 아내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장인어른을 모신 걸 작정하고 걸어 넘어지면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집만 주는 걸로 합의하고 이혼했어요. 사실 덜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일이 더 길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어머님이 자꾸 신경 쓰시는 것도 같았고 딸아이에게 부모의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도 싫었고 말입니다.
듣기로는 아내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남편을 놓쳤냐 등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는 등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본인의 업보겠죠. 그러면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금방 다시 합칠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서 선을 봤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는 저에게 재혼할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흥분해서 또 속 안에 있던 말들을 하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아픈 시어머니 있는 채취 자리를 와? 당신도 진짜 미쳤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때 집안에 딸아이도 있었는데 안에서 듣다 못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나 이제 진심으로 엄마가 쪽팔려. 아내는 딸의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 거렸으니 말입니다. 영지야, 엄마는 그게 아니고. 나는 엄마를 정말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우리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았던 거야. 아빠가 소중하면 아빠의 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야지. 아빠가 외할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나랑 아빠도 소중하지 않다는 걸, 사실은 엄마는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지금도 봐. 집안에 나도 할머니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들어도 상관없다는 행동이잖아. 엄마가 기분 풀려고 지금 내 기분과 아빠 기분, 그리고 할머니 기분까지 망치고 있는 거잖아. 영지야, 그만하면 됐어. 들어가, 어? 아빠가 엄마 보낼게. 아빠도 이제 다시는 엄마 상대해주지 마. 나는 엄마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 딸아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약간 눈물이 고였던 걸로 봐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아이가 사라진 쪽을 보고 있다가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이 모든 건 당신이 자처한 거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오로지 당신 탓만 해. 왜 그런 행동으로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 행복을 발로 차버린 것도 당신이야. 그리고 나랑 합친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만하고 다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랑 다시 합치는 짓은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그런 식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충격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저런 식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아내도 아니었고 제가 아내에게 느낀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자신의 탓을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정말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요.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으면 더 큰일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는 건 이런 날을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저는 아내가 소중했고 저희 가족을 아꼈으니까 아내의 아버지도 소중했을 뿐이에요. 아내는 그러지 못했고 말이죠. 아마도 아내는 지금쯤이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제대로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 큰 집에서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깨닫겠죠. 그게 제가 아내에게 주는 벌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란듯이 딸과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정말 보란듯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어머님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정말 큰일을 겪어내긴 했네요. 그리고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말입니다. 아마 시간이 꽤 흐르더라도 저나 딸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에 이 일은 상처로 남아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나이가 드니 요즘 더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늘 몸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분노로 인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멍하니 하루하루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요 근래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몇 없는 친구놈들 만나서 위로도 받고 다른 지인들에겐 제 상황을 알릴 수 없어 쥐죽은 듯 지냈어요. 저도 이제 좀 살고 싶어서 이런 글도 다 써보게 되었어요. 다소 감정적인 상태로 쓰는 거라 저도 몇 번이나 흥분해서 적을 수 있지만 가급적 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창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계속 미루고 미뤘던 어선 관련 일을 결국 감당하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용을 써봤지만 제 상황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밀려나가다 보니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 결혼 8년 차였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부모님 걱정도 많으시고 처가 쪽에서도 염려가 많으셨죠. 가장 걱정이 많았던 건 바로 아내였을 거고요. 될 수 있는 한 미뤄봐라. 꼭 그렇게 가야겠냐고 했지만 이미 결정나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연애를 포함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유대 관계를 유지했으니 그런 와중에 건강히 잘 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당신, 아무쪼록 잘 다녀와. 나도 계속 어선 관련된 일만 검색해보고 있지 뭐야. 당신처럼 물 싫어하고 질겁하는 사람이 어찌 적응할지 나도 잠이 안 와. 아내 말처럼 전 멀미도 심한 데다가 배 안에 서 있는 그 군계 질서에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선 어선을 타기 전부터 이미 숱하게 알아왔던 부분이고 아니까 더더욱 가기 싫어지더군요. 어찌되었건 번복할 수 없다면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선을 탄 채 대략적인 기한만 안내받은 채 제 시간은 쭉쭉 흘러가게 되었어요. 당시 별일 다 겪고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는지 군대 2번 간 것과 다름없는 육체적, 정신적 소비가 있었어요. 전 배를 타고 지내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나 아내의 꿈을 몇 번이나 꾸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배 안에서의 일정은 너무 빡빡하고 그 안에서도 정치가 있다 보니 내내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외려 악몽이나 안 꾸면 다행이었지. 저에게 있어 좋은 기억의 기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나 아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힘든 배 위에서 이건 거의 사치를 바라는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힘겹게 배를 타는 동안 해외로도 넘어가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답답하게 보내고 중간중간 집과 연락도 해가면서 그렇게 버티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버티는 것뿐이고 그에 못지않게 보수를 벌었냐고 하면 또 그것도 맞긴 해요. 저도 엄연히 그런 부분에서 유혹이 없진 않았다고 봐야 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새기는 자체로도 저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어선을 경험했던 때예요. 어찌됐든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고 저는 해당 시기를 마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요. 사실 엄청나게 그리웠던 건 초창기였고 점점 시간을 채워갈 때에는 집에 돌아간다는 실감도 잘 안 났었어요. 그래도 일단 돌아가면 제일 먼저 부모님 뵙고 어머니 밥도 먹고 싶고 아내 무릎에 누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게 아직도 체감이 안 난다 등등의 얘기들을 쌓아두고서요. 돌아올 무렵이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제 몸도 본능적으로 감지를 했는지 그런 일말의 준비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까 익숙했던 집의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변한 구석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이 뭔가 우리 집 같지 않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이런 말을 저도 심호흡하고 꺼냈는데 아내는 그냥 대답 없이 눈을 휘둥그레 뜨기만 하더라고요. 우리도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건 2년 만이었으니 서로 나름 외견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본 사이 아내는 흰머리가 늘어있더라고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아내인데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노화가 좀 더 빠른 건지 아이도 안 낳은 사람이 약간 피로해 보이고 주름도 생긴 게 보였어요. 저희 누나는 아기를 낳고 그렇게 빠르게 머리가 빠지고 주름도 들고 팍팍 늙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30대 후반에 느지막이 아이를 낳아 더 고생한 것도 있고 말이죠. 우리 부부는 8년 차가 되던 무렵까지 아이가 안 생겼고 그러던 와중 제가 어선에 오르게 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 어선 타기 직전에도 느지막이 아이가 생겼다면 저 없는 동안 아내 혼자 임신 출산 시기를 거쳐 외로운 육아를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내는 제가 미리 집에 온다고 전화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어디 안 좋은지 도통 표정도 좋지 않고 되게 기력이 없더라고요. 제 딴에는 나름 아내가 반겨주기도 하고 고생 많았다며 등도 두드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화로도 제가 이미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도 약간 피곤하다고 짜증스럽게 말하긴 했거든요. 저기 당신 몸이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얼마만인데 나 얼른 씻고 나올게. 나가서 우리 뭐라도 맛있는 거 먹을까? 일단 저만큼이나 아내도 저 없이 혼자 지내느라 쉽진 않았겠다 싶었고 약간 찜찜한 기분을 갖고 얼른 씻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내는 제가 알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무기력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영 좋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도 저를 대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저도 점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뭔 일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좀 반겨주고 그러는 기색도 없어. 나 좀 많이 서운하네. 가뜩이나 많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괜스레 저도 애처럼 서운이 밀려오니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에도 딱히 반응이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기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 중 공백이 생기는 걸 염려하나 보다 싶었어요. 이제 깨달아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서 저도 거실 쪽에 벌러덩 누웠는데요. 이때 저는 다소 당황스러운 풍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순간 제가 느꼈던 그때 분위기란 이거야말로 배에서 지내던 생활 이상으로 저에게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아직도 이때 문을 열어보던 저의 그 떨렸던 마음이라든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 장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제 가슴을 때리고 불안하게 하니까요. 거실 TV 바로 옆에는 안방이 있는데 거길 슬그머니 열어보고 그대로 기절초풍할 뻔했거든요. 누나라도 다녀간 건가 잠깐 몇 초 착각할 뻔했는데요. 안방 안쪽에는 자그마한 침대가 있고 거기에는 웬 아기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광경이 도대체가 당장 눈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잖아요. 우리 집에 아기 소리가 들릴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고
아내는 그런 저를 흘끔 보더니 일어나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애기.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별 말도 안 하고 들어가서 애기를 안아 올리는 거예요. 딱히 울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도 누운 채로 비스듬히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이야, 그 애기는 뭐야? 물어보잖아, 내가. 이렇게 재차 묻는데도 아내는 시원스럽게 답을 안 하는데 저는 점점 이런 분위기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지. 오랜만에 들어와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풍경에 고립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냐고 대체. 대답 좀 해봐. 누가 애기를 잠깐 맡아달라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말을 안 해주고 그래. 그 뭐야, 영주 시내라도 다녀간 건가? 누가 맡긴 거야? 여기서 영주 씨는 아내의 오랜 절친이었어요. 거기도 우리처럼 아기가 간절했는데 우리보다는 적은 시간을 들여 시험관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내 지인 중에 생각날 법한 사람은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안고 제 쪽으로 오지 않고 자꾸 주방으로 빙 둘러서 멀리 돌아가더니 웬 익숙치도 않아 보이는 젖병을 들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엄청 재촉하는 데다가 계속 대답을 안 하는 자신을 노려보듯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제 앞으로 다가와 아내가 아기를 바닥에 다시 내려놓는데 처음 발견한 순간보다 아내의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온몸이 석고로 뒤덮이듯 굳어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때 전 온 세상 여자들에 대해 역겨운 기분이 순간 올라왔다가 가까스로 누르긴 했는데요. 아니,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냄새나고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말은 할게.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뭔 말이야?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그게 내 얘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납득이 가실 수 있겠나요? 어지간한 남자라면 정말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2년이나 험난한 시간을 배 위에서 정말 역겹고 또 역겨운 멀미를 거듭해가며 온갖 생사 현장을 보고 왔어요. 가기 싫어 죽겠지만 우리 둘의 삶을 위해 다녀온 거고 아내도 저 못지않은 염려와 함께 힘겹게 동의하며 제 등을 두드려줬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한두 달도 안 된 사이도 아니고 무려 연애 기간 도합 결혼을 해서 제가 배 타고 돌아온 기간까지 총 1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본인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도 아니고 저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왔다는 걸까요? 이때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착착 정리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 말만 듣고 봐도 상대가 제가 아니란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요. 제이 너. 저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어정쩡하게 걸터앉은 상태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다 뭔 얘기냐? 너 미쳤냐? 애 아빠가 그래서 누구냐? 등등의 말들이 머릿속으로 엄청 거미줄처럼 막 지나가는데 사람이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극에 달하면 이게 한마디 말로 잘 안 뱉어지나 봐요. 누가 제 등 위에 뭐라도 꽂은 양 숨이 가빠져서 말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차라리 아내가 어느 중반쯤에서 농담이라고 하려나 이런 기대도 아주 조금은 했었어요. 그만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농담이지롱. 서프라이즈. 사실 영주가 잠깐 맡기고 간 거야. 그리고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가서 사 먹던지 시켜 먹자. 그리고 우리 또 뭐 할까? 이렇게 아내가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 막막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 이런 일말의 희망과도 같은 상상은 조금도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한 채로 아내는 뭔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 제가 왜 집으로 이날 멀쩡히 걸어 들어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대체 누구를, 뭘 위해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애야. 저기, 이제 막 38일 된 애기야. 내가 낳은 애기라고. 솔직히 전 이 이후로 아내 입에서 제 친구 이름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시점에선 아내가 뻥 하고 농담이란 말을 터뜨리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멍청하게 느껴지는 상상의 나래의 시간도 길지 않더라고요. 저기 당신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설마 나 때리거나 하지 않을 거지? 이때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어요. 아내는 장난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손찌검을 해본 역사도 없는데 아내는 진심으로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저도 동공이 엄청 커지면서 침이 쓱 넘어갔어요. 일단 언제건 말해야 했으니까. 그게 정철 씨. 순간적으로 저는 말을 딱 자르고 물었어요. 정철이? 정철이 뭐? 걔가 왜? 정철이가 왜 나오는데? 거의 비정상적으로 무슨 버튼을 잘못 누른 것 마냥 연신 물어대는 저에게 아내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리며 고개를 거북이 마냥 확 수그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손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체 일평생 장난으로 밀어본 적도 없는 저를 대상으로 저렇게 몸을 움츠리고 사려야 할 만큼 뭐가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걸까요? 정철 씨. 정철 씨랑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도 아내는 아기를 안고 발을 한 걸음씩 더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때도 저는 실감이 안 나 곧장 물었어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장난 그만해. 하지만 아내는 답이 없고 그 낯설디 낯선 아기한테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멈춰있더군요.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나도록 멈춰있는 아내를 보며 전 더 이상 아내에게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며 짠 하는 반응은 없을 거라고 참으로 공포스러운 와중에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도 안 나는 엉망진창 삐죽삐죽 솟아있는 시간 속에서 제가 확인한 건 딱 2가지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 저의 애기 아빠는 정철이 놈이 맞다는 거고 그놈은 제가 집을 떠난 이래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엄청 막중하게 친한 녀석도 아니고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셋이서 안주를 곁들이며 술 한잔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냥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는 사이로 지냈을 뿐 제가 어선을 타는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시에 알리긴 했었죠. 얘는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걔랑 결혼은 안 할 거라며 그렇게 가끔 우리 부부와 시간을 보낸 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랑 엮여서 아내가 수년간 생기지 않던 아이를 임신한 것인지 대체 그동안은 왜 안 생겼던 건지 얘기가 격가지로 새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 별 생각 다 들어요. 2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때 저도 저지만 아내도 참 답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멍청한 여자였나 싶었어요. 글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중간중간까지는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일이 바쁘다나. 아무튼 그래도 그 사람도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당신과 살 수는 없을 거라면서 우리 둘 다 잘못이 크니까 그래도 생명이 생겼으니까
제대로 이혼하고 그러고서 키우자고 그렇게 했어. 이 말을 해놓고선 그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아내는 집으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정철이 놈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절 기다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철이 놈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해도 해도 안 오는 녀석을 보며 애증이 쌓이고, 이미 남자로서 인식하게 된 쪽은 진짜 남편인 저보다 정철이 쪽이 더 컸던 거예요.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서 아기를 낳아 갖고 와서는 키워가면서 우리의 적금을 헐어가며 아기를 먹이고, 그러고 그놈의 자식을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정철이는 제가 그전 직장에서 만난 또래 동료였는데 그때 다 불만이 있던 사이에서 마음이 좀 통해서 근근히 연락해 오던 애예요. 제가 결혼할 때쯤 걘 만나던 여자가 종종 바뀌었지만 그냥 장가를 평생 안 가려나 보다 그러고 말았죠.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어울렸고 그렇게 끈끈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놈이랑 제가 없는 사이 아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2년을 연애하고 8년을 같이 살다가 잠깐 곁을 떠난 남편은 못같이 여기면서 남편 친구랍시고 그 틈새에 들이닥친 놈과 이상한 관계가 되었다고요. 제 분노는 한 번에 와락 일어나지 않았고 술 취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듯 아주 느릿하고 불안정하게 진짜 이상한 모양새로 발전하더라고요. 외려 아내가 자기를 때릴 거냐, 잘못은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절 더 자극시키는 바람에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려다가 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짓거리의 쓰레기를 내가 감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안 그래도 저는 심신이 무척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집으로 온 김에 푹 쉬면서 가족들 만나고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보려던 저에게 진짜 불을 질러도 유분수였던 거죠, 이건. 어차피 본인 시댁인 우리 집과는 연락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으니 우리 쪽 어른들도 몰랐을 거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 제 약을 오르게 해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정철이 녀석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분풀이 대상 중 하나인 아내가 당장 여기 있다지만 저도 이렇다 싶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그놈은 도망갔다는 거죠. 저는 배에서 내려와 평평한 평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미가 오르고 몇 미터 높이의 파도를 넘실거리듯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되었어요. 아내의 눈에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행색이 언놈이랑 바람나서 그놈 자식의 새끼를 낳아주느라고 저렇게 지쳐 보이는 거라니 세상 이런 미친 꼬락서니가 어디 있겠냐고요. 당신 전화 받고 나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최대한 나갈 길 빨리 알아볼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틀 안에는 나갈게. 여기 더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뭐라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있었지만 그렇게 뜬 눈으로 마치 고문을 받듯 보내는 밤을 넘기고 나니 어딘가 한 구석이 확 돌아버리는 듯 했어요. 일어나. 나가. 너 말대로 나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 당장 나가. 저는 새벽에 눈이 다 까끌하고 아파 죽겠는 급한국에 아내를 깨워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이때 저를 쓱 보더니 자기도 더 이상 군말을 못하겠는지 그 길로 아기를 챙겨서는 20-30분 정도 미적거리다가 나가더군요. 우리가 살아오며 엮여있던 신뢰가 고작 이 정도였는지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말곤 각자 바쁜 생활을 해가면서도 그럭저럭 부부관계는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애초부터 많이 달랐던 건데 용케 같이 살았던 건가 싶어서 어디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지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저는 아내를 내쫓고 난 뒤 얼마 뒤에 다시 열이 확 올라서 그제서야 정철이 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뭐 기다렸다는 마냥 연결이 안 되더군요. 번호를 바꾼 건가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 며칠을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가 내 앞에 있고 변치 않는다는 걸 따져볼 때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둘 다 그냥 넘길 수 없거든요. 정철이 그놈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가기 전 따로 밥도 사주고 그러던 놈이 내 아내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내는 나랑 그렇게 살아놓고 곧장 남편 친구놈이랑 그 꼴이 난 걸 보면 얘네가 처음부터 쓰레기였는지 아니면 내가 갔던 상황이 얘네를 쓰레기로 만든 건지 내가 쓰레기라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내 옆에 있었던 건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전 이렇게 된 거 저도 쓰레기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누나에게 이 부분을 상의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누나는 평소 본인 올케랑 연락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듣고 분노로 이를 갈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같은 괴물이 되지는 마. 너는 너 인생 살아. 그게 어렵겠지만 말이야. 이때 누나의 말을 잘 새겼으면 좋았는데 슬프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전 결국 복수를 해버렸고 이 인간들 둘의 속을 갈갈이 찢어버렸거든요. 그걸 제 눈에서 봐야 제가 나중에 언제건 숨을 거둘 때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었어요. 얼마여간 술에만 절어 살다 보니 내 머리통만 아프고 얼굴은 피가 안 통하는 듯 빨간색이 되어 있고 이러다 나만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하겠어요. 우리 집엔 아직도 아내가 작업하던 책상이며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리가 안 된 게 많았어요. 아내도 그걸 다 채 못 주워 담고 나갈 만큼 자기가 면목이 없다는 건 알았을 거고 저는 그 모양새까지 혐오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어떻게 들이대고 적용을 한다 한들 저에게 그 두 인간들에 대한 생각은 다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박살낼 거면 니네도 박살나봐라. 이런 거 말이에요. 일단 이러나 저러나 저는 정철이 녀석을 찾아야 했고요. 저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정철이 여동생의 연락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둘 다 우리 집에 놀러왔던 적도 있었고요. 혹시 이런 상황을 알면 여동생조차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조마조마했으나 하늘이 저를 그새 도왔던 걸까요? 아니면 솔직히 그런 추문을 지 가족에겐 언급하기 그러니까 비밀로 했던 건지 여동생 정미는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받더라고요. 숨을 죽이고 정철이 근황을 물었고 가짠치도 않게 목소리를 떨어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술기운을 어떻게든 감추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민은 아주 의연하게 오빠가 2달 전에 결혼했다면서 말하지 뭐예요. 아, 내가 그간 일이 있어서 소식도 몰랐네. 저기 신혼집이 어느 동네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날 바로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미가 뭘 모르고 저한테 알려준다 한들 지 오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묻는 저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정철이한테 말 안 하고 아내랑 들러보려고 괜히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저는 어렵사리 가슴을 졸여가며 정미 입단속을 하고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그놈의 집에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가는 길에는 제 아내 그리고 노곤이 잠들어 있는 그 아기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아내를 데려갔냐면요. 삼자 대면이랄까? 아무튼 삼자 망신을 시키고 싶었다고 해야겠죠. 이런 사실을 순순히 밝힌다면 아내는 정철이의 행방이 궁금한들 절대 따라가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모로 비참함을 안고 저는 좀 더 큰 뒤쪽을 바라보고 아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제가 데리러 간다면서 말이죠. 나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래. 정철이 만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걔 사는 곳을 알았어. 데려가 줄 테니까 거기서 둘이 잘 얘기해봐.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이혼하는 걸로 하자. 지금 어디야? 이렇게 마치 이제는 그 일에 대해 좀 내려놓기라도 한 양 말을 꺼냈어요.
아내도 거진 10분간 침묵을 늘려가며 저와 이렇게 지루한 대화를 하니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더군요. 저는 대강 세수를 하고 벌건 낯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쓴 다음 옷을 대강 주워 입고 차를 몰았어요. 아내가 있다는 모텔에 들러 태우고 그렇게 주소를 찍어 정철이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아내에겐 역시나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놈이 널 버리고 새 여자랑 신혼집을 차렸단 얘기는 데려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또 그 꼴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성에 찰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까짓 게 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저도 길어지는 운전 내내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뭐하러 이런 노력을 공들여가며 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강도가 크건 작건 이것들의 말 같지도 않은 사과나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로는 제가 당장 숨을 좀 쉬고 살 만한 힘이 안 나더라고요. 눈앞에서 이것들이 당황하고 깔아뭉개지는 모습을 봐야 제가 겨우 숨이 트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를 몰고 가서 한 빌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간은 이미 저녁 8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다시 정미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말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겠다. 나도 오빠 본 지 벌써 4, 5년 된 것 같아.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 술들 너무 마시지 말고.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얘는 정말 죄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네 오빠가 한 행위를 되갚기 위해선 얘가 희생되어 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아내를 이끌고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4층에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정철이 여기서 산대. 할 말은 생각해놨어? 그럼 이제 벨 누른다. 그러자 아내는 그때 제 손을 한번 잡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진짜 죽일 년이야. 이런데도 굳이 이 사람 찾아놔주고 내가 정말 그때는 말 못했지만 미안해. 나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이러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이때 저는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으나 일단은 대를 위해 소를 포기해야 하니 꾹 누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후 배를 거칠게 눌렀죠. 그러자 인터폰에서 웬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얘 동생일 거야. 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했거든. 그리고 저는 곧장 빠르게 말했어요. 저 정철이 친구예요. 열어주세요. 아내는 정미 존재도 정철이가 새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의 존재도 모르고 있으니 적어도 이 문 앞에서는 적당히 속여야 했어요. 그러자 안에서 뭐라 속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확 열렸고 웬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정철이 친구예요. 이쪽은 제 아내고요. 여기 산다고 해서 간만에 들러봤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니 그 아가씨는 당황한 듯 하면서도 어쨌든 남편 친구라고 하니 머쓱해하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때 말이에요. 거기 도착하기 전 몇 번이나 제 마음속에서 수십 번이나 총을 쏴댔던 그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가면서 말입니다. 혜정아, 누가 왔다고? 저와 아내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정철이는 정말 만화의 한 장면처럼 수건을 떨어뜨리지 뭡니까? 전 애써 표정을 유지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철아, 오랜만이다. 나왔어. 너 결혼했다며? 정미한테 들었다. 이때 이놈의 얼굴은 진짜 무슨 서커스 하는 광대도 아니고
그 짧은 몇 초 사이 수많은 표정들이 거짓말 마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아내는 우리를 안내한 그 여자가 여전히 정철이 동생인 줄 알고 있었고요. 우리 계속 서 있게 할 거야? 좀 앉게 해줘라. 물 한 잔만 줘. 이 사람이랑 나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 이렇게 얼굴은 웃으면서도 말투는 여전히 건조하게 저는 한마디씩 옮겼고 옆에 있던 정철이 아내가 비로소 우리를 식탁 의자로 안내하더군요. 아, 참. 오빠도 손님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해.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정철이는 번개라도 맞은 듯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끌어내고 앉았고 아내도 제 옆에 앉게 했어요. 아내는 힐끔힐끔 정철이를 살피고 정철이 자식은 제 눈보다 아내의 눈빛에 더 긴장해서 애써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어서 와서 앉아, 정철아. 얘기 좀 하자. 이때 이쪽으로 걸어오는 정철이의 두 눈엔 거의 살기가 어려 있더군요. 저도 이때만큼은 한 인간에게 격렬할 정도로 사리를 품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까딱 안 하고 이들을 돼지우리에서 뒹굴게 할 심산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재수 씨, 둘이 사이 좋아 보이시네요. 신호는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정철이 아내에게 말을 걸자 그때 아내가 마치 저를 귀신 보는 듯한 표정으로 퍼렇게 질려서 쳐다보더군요. 정철이랑 같이 지내는 저 어린 여자가 친동생이 아닌 애까지 낳아준 자기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들어 맞이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천연덕스럽게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도 인사해. 여기 정철이 아내분이시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주 예쁘시네. 정철이가 눈이 높은가 봐. 그러니 결혼 상대를 그간 그렇게 동거도 하고 불륜도 하면서 고르더니 이런 참한 분을 만난 거지. 이때 아내뿐 아니라 제 앞에 정철이 아내 그리고 정철이까지 셋 다 아주 썩은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오빠가 뭐요? 전 조금도 짖지 않고 그저 가엾은 그 아내에게 내 아내 못지않게 곧 불쌍해질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 말한 그대로예요. 혹시 악이 없으시죠? 그럼 저기 양자는 어떠신가요? 요즘 입양들도 잘 하더라고요. 이쯤부터 저는 거의 참지 않고 입에 모터가 달린 듯 폭주하게 되었고 저를 제외한 3명은 이보다 지옥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비명을 지를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여기 우리 아내가 안고 있는 애 말이에요. 이 애기 정철이에요. 정철이는 이제 눈에 핏줄이 완전 서버렸고 아내는 이쯤 되니 자기를 이 집에 데려온 저의 의도를 알았는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겨우 한마디 토해내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때 속도를 줄이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철이 나이도 많은데 듣기로 우리 재수 씨는 띠동갑이라면서요? 아마 정철이 녀석 자식 복은 이 애기 하나로 끊겼을 거예요. 사실 또 생겨도 문제 아니겠어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배다른 자식들을 재수 씨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 두 년놈이 저 없는 사이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러고도 불쌍한 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서 재수 씨한테 장가를 갔네요. 그죠? 순간적으로 저는 이때 몸이 들리는 걸 느꼈고 눈앞을 보니 정철이 녀석이 제 멱살을 잡고 이를 갈면서 습기가 차도록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 상스러운 욕을 다 섞어가면서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면서요. 저는 이때 정철이 손을 한 손으로 같이 잡아 움켜쥔 뒤 이 순간만 기다렸다는 말을 뱉었어요. 듣고 나니 스르륵 손을 풀면서 여전히 어깨를 벌벌 떨며 이를 갈며 저를 응시하더군요. 정철아,
너 힘 조절 잘해야 돼. 지금 여기서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배 생활하면서 얼마나 얻어맞고 맷집 키웠는지 너 모르지? 나 진짜 너 잘못 쳤다가 너 죽을까봐 겁나서 안 건드리는 거야. 내가 겁나는 건 그것뿐이야. 목숨 열 몇 개 되는 거 아니면 손 치워. 아니면 한번 시험해 볼래? 그리고 전 한숨을 한번 팍 들이내쉬고 정철이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제 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죠? 그럴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며칠 전 우리 아내랑 저 갓난 애기 보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짠! 뻥! 뻥이다. 이 소리 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요, 곧 죽어도 장난이란 말을 안 하대요. 진짜라는 거죠, 그럼. 재수 씨도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본인 남편이랑 내 아내. 지금 죽어도 거짓말이다. 이게 다 뻥이었다. 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바보 팔푼이 같은 미련을 갖고 한 2% 정도는 이게 꿈이길 잠깐 바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쌍으로 셋을 조리돌림해가며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도 제 분은 조금도 풀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유전자 검사라도 시켜보세요. 그런데 굳이 그런 귀찮은 일 안 해도 되게 얘네들 얼굴들이 하나같이 너무 재밌네요. 재수 씨, 이 집에 어디 작은 방에 우리 아내 살게 해주고 첩놀이 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애기 없다고 했죠. 그거 천운이네 정말. 이 재수 씨, 한눈에 딱 봐도 호리호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이 간사하고 악마 같은 정철이 새끼가 얼마나 말로 구슬리고 포장했으면 이런 놈이랑 결혼해서 저러고 살까요? 아직 어리고 제 또래 남자들도 충분히 구애해올 만한데 말이에요. 정철이 동생 정미 말로는 올케가 되게 예쁘고 처갓집도 괜찮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단 자기 오빠가 그에 비해 능력이 안 돼서 신혼집이 좀 작다나요. 하여간 오빠는 여자 복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에 욕이 튀어오르는 걸 누르느라 어지간히 고생했어요. 어쨌든 정미에겐 고맙다고 해야겠죠. 걔 덕분에 그런 정보들을 갖고 당일날 들이받게 되었고 아내는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은 얼굴이더라고요. 이판사판이었는지 정철이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정철이 아내는 무슨 공습 폭격이라도 받은 얼굴이었고요. 정철 씨, 어떻게 우리 아기를 두고 어떻게?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솔직히 아기는 죄가 없다지만 제 눈에 그 아기가 곱게 보일 리 있겠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아기는 바닥에 내려놓고 새 인간이 서로 죽일 듯이 악을 쓰고 살기가 등등하게 오른 걸 보며 전 나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혼자 운전해서 오는 길, 저는 왜 차 안에서 그렇게 수도꼭지 나사 빠진 듯 울었던 걸까요? 원래 제가 생각한 계획은 이렇게 찌질하고 등신같이 우는 그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악을 저지르고 복수를 했으면 통쾌해야 하는데 그냥 쓰레기장에서 간신히 몸만 건사해서 거짓골로 나온 느낌이 들었어요.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또 통곡하다가 온몸에 진이 다 빠질 것 같아 다시 노래를 크게 틀고 억지로 힘을 쥐어짜서 집까지 왔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와 불 꺼진 집에서 아무것도 켜지 않고 그냥 벌렁 들어누웠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시간이 한참 흘렀고 도통 기운을 못 차리겠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에 뭐 이런 똥 같은 경우가 많은 건지 저랑 비슷한 사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진짜 도움을 얻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라도 당장 해야 했을 텐데 그냥 전 좀 넋두리를 하고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아내랑 정철이는 각각 박살이 난 것 같아 제 딴엔 다행이라 생각해요. 아내가 집에 있는 짐을 조금만이라도 챙겨가면 안 되냐고 전화를 해와서는 정철이의 이혼 소식을 얼핏 알리더군요. 그래서 너랑 살아준다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 꼴 난 게 다 너 때문이라면서 왜 애를 낳아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손찌검을 했나 봐요. 둘이서 서로 물어뜯고 죽이건 말건 전 이제 관심 없습니다.